안녕하세요. 최욱후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일에 있었던 FOMC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틀 동안 오버슈팅 했다가 지금 또 살짝 가라앉고 있죠. 근데 그 FOMC 기자회견 후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썼던 글입니다. 2월 2일에 썼던 글이네요. 밤 11시 20분에 긴급 진단 이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한국 시간 2023년 2월 2일 새벽에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발표와 연준 의장 파월의 인터뷰가 있었죠. 그때 금리 인상은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25bp 인상이고요. 성명서에도 모두가 예상했던 매파적 내용 그대로였고요. 다만 이제 모두가 주목했던 파월의 인터뷰 기자회견이죠. 거기서 주요 내용들이 나왔는데 두 가지가 나왔죠. 매파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똑같이 매파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시장이 듣기로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엿보였던,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고 그 전까지 연준의 성명서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하락하다가 파월이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듣기 좋은 말들이 나왔을 때 갑자기 시장이 환호하면서 상승했고, 그날 결과적으로 굉장히 뉴욕 증시의 모든 지수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게 되죠. 그 다음날까지도 그 상승세를 이어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회견에 나왔던 파월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파란색 부분부터 읽어드리면, 파란색 부분은 바로 매파적인 내용이었죠. 보시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금리 동결에 대한 논의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연준 안에서 그런 거 우리 회의 안 했다. 그리고 여전히 작년에 예고한 대로 기본 방침대로 3월에도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5월 가서 그때 봐서 한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해하지 말아라. 여기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금리를 올리는 과정 중에 있다. ongoing. 그걸 명확히 했어요. 그 다음에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근원 물가가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을 했고, 특히 고용시장, 노동지표는 여기서 한참 더 둔화해야 된다. 아직 멀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연준이 목표 물가를 2%가 아니라 2.5에서 3%를 좀 높여서 볼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표 물가 2%로 잡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금년 중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것은 현재 우리 연준의 경제 전망과는 다르다.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두 번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더 한 후에는 계속 나오는 지표들을 주시하다가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는 또 더 올릴 수도 있다. 막상 더. 그러니까 아직은 금리 동결이나 피벗을 논하면서 기대할 때는 아니다. 라고 작년에 얘기했던 매파적 내용을 전부 얘기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시장이 이런 거 안 믿어요. 아니야, 너는 결국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죠, 파월을. 그 다음에 파월이 한 내용 중에서 시장이 환호했던 메일입니다. 빨간색 부분이에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만 진짜로 우리가 지켜보기로 했는데 앞으로 모든 물가가 근원 물가까지도 그 다음에 고용시장까지나 그런 안정되는 것까지 합당한 수준까지 뚝뚝 떨어진다면 우리도 입장을 바꿀 수는 있다. 피벗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는 ECI 보고서를 우리가 몹시 주시하고 있는데, ECI 보고서 그걸 보니까 확실히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인정했죠. 이것은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려하는 임금 견인 인플레이션은 없다라는 신호이므로 안심이 된다. 연착륙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프트 랜딩, 연착륙에 대해서 그래서 더 우리가 자신감이 생겼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은 어려울 거라고 말하지만, 소프트 랜딩 뜻이 뭡니까? 큰 침체 없이, 그리고 실업률도 그리 높아지지 않으면서 오직 물가만 착하게 잡히는 그런 연착륙의 길이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누굽니까? 파월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자신감을 표현을 했고요. 물론 이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영어로 disinflation이라고 해요. disinflation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오르긴 오르는데 자꾸 그전보다 조금씩 덜 오르면서 착착착 상승률이 굉장히 둔화된다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서 물가가 잘 잡혀간다는 길이에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거.
그게 뭐냐면 지난 11월 FOMC 발표 때 파월이 얘기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가 더 겹치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그때부터 시장의 반등이 일어섰죠. 그러면서 금융 여건이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하면 인플레를 잡아가겠다는 연준한테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11월에 뭐라고 했냐면 금융 여건이 너무 완화되는 면이 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좀 연준으로서는 굉장히 신경 쓰인다라고 약간 신경질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필요하면 시장을 다운시키고 싶다 그런 얘기였죠. 이게 이제 시장이 조금 파월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려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보다 더 지금 시장이 더 높아졌고 금융 여건도 더 훨씬 완화되고 느슨해졌으니까요. 심지어 작년 3월 처음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 수준까지 지금 돌아왔다고 합니다. 2월 달에. 그래서 이걸 굉장히 조금 두려워했죠. 파월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런데 파월이 시장이 예상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했죠, 이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이날 상승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좀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월에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작년 2022년 한 1년 내내 우리가 금리를 무려 4.5%나 인상시켰어요. 한 해. 이거 굉장히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들이 시장의 금융권을 확실하게 위축시켜 놨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잠시 고삐를 늦추면서 다시 금융 여건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어차피 우리는 길게 본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분기 보는 게 아니죠. 연준은 1년, 2년 단위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 동안의 변화니까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쿨하게 얘기한 거죠. 니들 시장에 아무리 난리를 쳐도 뭐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뭐 어차피 그런 생각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장을 약간 무시하는 면인데 사실 지금 무시하는 거는 연준이 아니라 시장의 파워를 제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죠. 왜 그렇게 됐는가는 제 블로그의 글을 그전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미 몇 달 전부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종합해 보면 그 전까지 매파적 입장에서 비둘기파로 돌아선 것은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더라. 또 지난 12월 FOMC 회의 인터뷰에서 예고했던 거 그거 지금도 그대로 유지 중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전히 금년 말까지도 연준의 주장이죠. 금년 말까지도 금리 인하 우리는 안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라는 금리 동결 피벗 같은 것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 확실히 말했습니다. 똑같이 매파적 태도인 거죠. 근데 시장은 뻗쩍 올랐죠. 왜냐하면 이미 파월은 신뢰를 잃었어요. 시장에서 위험을 잃고 업신여기고 있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봤자 결국은 어떻게 된다? 금리 인하 하게 될 거야. 왜? 경기 침체가 너무 두려워서라도 하게 될 거고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뚝뚝뚝 잡혀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 굳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장 좋은 상황, 시장의 골디락스를 이미 시장은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파월이 작년에 이랬다 저랬다 한 달 만에 말을 정말 사이코패스처럼 바꾸기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리 위험을 가지려고 해도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시장에 지금 파월이 연준이 끌려다니는 상태라는 거죠. 비슷한 나라가 하나 또 있죠. 어딥니까? BOJ 일본 중앙은행. 구로다 총재가 작년 1년 내내 초완화적인 정책을 유지를 할 거고 금리 인상이나 국채 금리 커브 저기 그 YCC 자기들이 조정하는 거는 없을 것이다. 말해놓고 12월 연말에 갑자기 자기 말과는 다르게 행동을 바꿨죠.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이제 구르다 말이 안 먹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국채 매입을 다시 하느라고 일본 정부에서 쓰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 뒤에 미국하고 밀약이 있었고 그 밀약 두 가지가 바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이 일본의 파트너가 돼서 밀어주는 것과 수동적인 국방력이 아닌 선제 타격을 다른 나라에 군사 파견까지 할 수 있는 정식 군대와 그 다음에 아시아 제1의 군사무력을 미국의 절대 우방 파트너로서 키워주겠다는 그 두 가지 밀약이 있었기 때문에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을 밀어주기 위해서 작년 내내
미국이 그렇게 아니 일본이 그렇게 경제가 망가지고 심지어 GDP가 한국에 추월당해서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다. 우리보다 더 떨어진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피를 흘리면서 버텨주면서 미국을 도와준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실은 전범국이 아직 주변 아시아 나라들하고 전쟁 피해 배상에 대한 그런 것도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다시 재무장을 하고 아시아 제일의 침략까지 할 수 있는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거를 원래는 주변 여러 나라 아시아 나라들하고 외교를 하면서 그런 거를 딜을 걸려면은 사실 짧게 봐도 10년은 걸릴 문제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작년 말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됐죠. 이것도 다 제 블로그에 나온 내용인데 와서 방문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한 번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난 얘기지만 그것도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에 FOMC는 사람들은 아무리 매파 정원사라도 다 무시했고 듣고 싶으면 크게 부가시켜 오버슈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FOMC 기자회견 내용은 분명히 매파적이었습니다. 일부 언론하고 증권시장 월가에서 특히 이제 헤지펀드 같은 데에서 개미들을 선동하고 호도하려고 뭐 디스인플레이션 뭐 15번인가 뭐 17번인가 나왔다 하면서 내용이 굉장히 비둘기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과장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뉴스 기사를 보지 마시고 직접 그 지금 연준의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저기 따다가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해석을 직접 뭐 네이버나 파파고나 뭐 구글 번역이나 아니면 해석한 데를 찾아 들어가서 직접 본인이 보고 어느 정도의 내용인가 판단하시는 게 제일 낫겠죠. 어쨌든 환호했습니다. 파월은 아니다 했는데 시장은 그래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였나 봅시다. 이거죠. 파월입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시장입니다. 다시 보시죠. 이랬다는 겁니다. 예. 자, 파월 보세요. 표정.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시장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구루다 총재가 지금 요새 그러고 있는 것처럼. 자, 어쨌든 사람들이 좋고 시장이 올랐으니까 상승 롱에 베팅을 했던 사람은 좋았죠. 좋은 거예요.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다만 이 파티가 정말로 계속적인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다른 일이 생길지 정말 끝이 좋을지 어떨지 지금부터 우리가 차분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확실히 가라앉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정점을 친 후에 지난 6개월 동안 무섭게 떨어지고 있어요. 외국의 언론기관들의 말을 보면 돌처럼 돌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대요. 얼마나 떨어지나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여기서 쭉쭉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물가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오르기가 쉽지 않겠죠? 물가가 뭐 그러지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작년 7월경부터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6개월 동안. CPI 헤드라인 수치입니다. CPI 헤드라인 수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헤드라인 수치는 뭡니까? 근원 물가에다가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까지 다 합친 전체입니다. 그걸 헤드라인 수치라고 그래요. CPI 헤드라인 수치는 팍팍 떨어졌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성공적으로 잡힐 거라고들 다들 지금 여기에 반론을 피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정말 뚝뚝 떨어지고 잘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시장의 연착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6개월 동안의 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빠른 속도와 가파른 기울기로 인플레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거나 다시 오를 거라고? 야, 그건 아니지. 너는 눈이 삐꾸냐?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연준과 파월이 집중하는 건 근원 물가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빼고. 근데 이건 역시도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자, 이거 파란색이 아까 그 헤드라인 수치고 이 빨간 게 근원 물가입니다. 코어 수치. 자, 빨간 걸 보면 이것도 역시 정점을 치고 잠시만요. 예. 빨간 걸 보면 이것도 지금 정점을 치고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네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약간 쌍봉을 치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빨간색 좌보에 이거 뭐이 차트 보는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쌍봉, 삼봉 이런 뭐 거의 뭐 100% 떨어지는 거라고들 얘기들 하시죠. 물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어쨌든 확실히 근원 물가를 봐도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포함한 전체 CPI에 비해서는 이 파란 거에 비해서는 뚝뚝 떨어지는 속도가 좀 역하죠. 끈적거리는 하지만 역시 이것도 추세로 따지면 확실히 꺾이고 있어요. 다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근원 물가가 계속 꺾일 거라고 장담들을 하는데 좀 근거가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근원 물가 항목들을 살펴볼 때 연준이 중요시하는 서비스 물가 있죠. 서비스 물가, 제조업 물가 말고 이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잘 안 내려가면서 지금 이렇게 꺾이는 것보다는 사실상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이걸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은 상품 물가예요. 제조업 상품 물가. 우리 뭐 컴퓨터, 자동차, 뭐 가구 뭐 그런 거요. 가전제품 이런 거 보면 쭉 올랐다 지금 쭉쭉쭉쭉쭉 공급망 완화되고 하면서 전쟁 여파도 가라앉아서 쫙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근원 물가가 다 떨어지냐? 이거 말고 근원 물가에 다른 게 있죠. 일단 주거를 보자고요. 녹색입니다. 하우징. 미국은 거의 월세죠. 렌트. 월세는 아니지만 임대죠. 예. 보시면 이것도 쭉 올라가는데 꺾이고 있죠.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꺾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뭐 반영되는 게 이 물가 수치 통계에 반영되는 게 좀 많이 늦다고 그래요. 사실 현장에서는 부동산 월세는 더 꺾이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이 저기 렌트비는 지역마다 차이가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부동산 시장 구조가 많이 틀린데 현황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물가를 보면 지금 하우징 렌트비 빼고 주거비 빼고 서비스 물가가 주황색인데 보면은 이것도 쭉 올랐다가 내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내려간다기보다는 박스권에서 횡보 중이죠. 예, 그것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이고 있네요. 결국은 근원 물가가 떨어지는 것 같은 착시 효과는 누구 덕택입니까? 상품, 제조업, 파란색이 뚝 떨어지니까 그런 거지. 그 중에 여관에서 잘 안 내려가는 끈끈한 두 가지 항목이 뭡니까?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인데 주거비는 이제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제 꼭지에서 살짝 꺾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설레발 치는 건 좀 너무 성급하죠. 그 다음에 서비스 물가도 계속 횡보 중이니까 이거 갖고 앞으로 근원 물가가 팍팍 떨어진다고 하는 좀 과장하고 오버하면서 선동질하는 거죠. 빨리 들어와라. 우리가 올려놨으니까 와서 좀 손바꿈 좀 하자.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근원 물가가 앞으로 톡톡 떨어진 건 너무 성급하다. 너무 과장하고 억지스러운 선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왜 이렇게 저기 헤드라인 수치는 뚝뚝 떨어졌을까요? 6개월 동안. 그 항목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두 가지의 가장 공이 큰 숨은 주역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하락이에요. 이것이 이 모든 지금 인플레가 잦아드는 디스인플레이션의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때 굉장히 심하게 전쟁과 함께 오버슈팅 되었었어요. 근데 전쟁의 충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가라앉았죠. 여러 가지가 이제 완화되면서. 그래서 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 터지기 이전 수준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작년 말에. 분명히 그랬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전쟁과 상관없이, 여기 보시면,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미 물가는 그 전부터 오르고 있었어요. 보십시오. 21년도부터 쭉 올라가지고 이 수준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때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원래 많이 올라 있었는데, 여기서 뻥 더 쳐졌죠.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오를 거다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고 말했던 일부 구루들 대표적인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 짐 로저스 분이 21년도 중반부터 그런 얘기를 언론에 하셨지만 전부 다 그때 코웃음 쳤습니다. 21년도 초부터 하셨죠. 그때 코웃음 치면서 할배가 옛날엔 잘 나가는 짐 로저스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뭐 아난티가 뭐 좋다고 뭐 하더니 지금 뭐 죽 쓰고 있는데 감 떨어졌다. 이제 할배는 감이 떨어졌다. 요새 그거 잘 모른다 해가지고 코웃음 쳤지만 21년도부터 쭉 올라갔고 평년 수준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됐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말 3월에 빵 터지면서 여기서 이제 확 오릅니다. 부스터 맞은 거죠. 그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오락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국민들은. 거기에서 이제 마린의 그 파이어벳이 이제 갑자기 그 약 빨면은 확 뭐 아니 저기 스팀팩 판다고 하나요? 마린이? 저 사실 잘 모릅니다. 그 게임 안 해봐서 구경만 했어요. 그거 맞으면 확 부스터에서 오르는데 그 약발이 지속되는 시간이 떨어지면 다시 쭉 내려오죠. 그런 효과입니다. 이때가 전쟁 효과가 완화된 때예요. 다시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부스터로 오른 거고요. 전쟁 효과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연준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여름부터는 뭐 했습니까? 양적 긴축 QT 국제 시장에서 더 이상 이제 사주지 않고 그런 양적 긴축까지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금리 인상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는 게 보통 똑똑하신 분들이 말하기로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합니다. 반영되는데 효과가 3월부터 시작했죠. 3월부터 시작했으면 6개월이라 치면 언제 9월부터 반영돼야 되죠. 실제 9월부터 여기서 전쟁 효과가 빠지다 여기서부터 그 효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겁니다. 자, 제가 이게 표시를 했어요. 물가는 원래부터 오르고 있었다. 돈을 하도 많이 풀었으니까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부스터로 쭉 더 올랐는데 에너지와 원자재가 이제 그 전쟁 효과가 빠졌죠. 그래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작년 하반기에 엄청나게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작년 11월까지는 해가지고 거의 전쟁 이전 수준까지 쭉 빠졌어요. 지금 이 파란색이 여기까지만 한데 여기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쭉 더 빠지는데 금리 인상 효과까지 겹치면서 쭉 더 빠진 그래서 물가가 뚝뚝뚝 6개월 전부터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제가 아니라 2월 1일에 ISM이라는 데서 1월 제조업 미국이 1월 제조업 PMI 수치를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계속 떨어지면은 상품을 만들 때 뜨는 그 비용, 상품을 제조하는 데는 원재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지불 가격과 그다음에 상품을 일반인들한테 그거를 판매하는 판매 가격은 인플레이션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데 그 두 가지가 반대로 오른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서비스 물가 말고도 상품 제조를 하는데 드는 그런 뭐 원자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비용이나 뭐 인건비나 그런 것들 다 합쳤을 때 지불가격 상품 판매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떨어지다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조금 오르는 면까지 나왔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겁니다. PMI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지불 가격을 봤는데 그것이 쭉 올랐다 쭉 내린 것 같더니 다시 꽃배기 들고 오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바로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올랐을까요? 당연히 에너지와 원자재가 작년 말까지 떨어지지만 그때가 거의 최저점이었죠. 지금 다시 꿈틀대고 있어요. 이런 거 꾸준히 보셨던 분 계신가요? 관심 가지고 1월 달부터 지금 구리 가격부터 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쭉쭉 다시 지금 꿈틀거리면서 오르죠. 왜 그럽니까? 중국 코로나가 재개방한다는 소문이 막 나니까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중국은 뭐 전체 뭐 세계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G2니까 뭐 누가 뭐라 해도 그러니까 뭐 걔네들이 뭔가 다시 경제가 돌아가고 내수가 제로 코로나 풀리면서 뭔가 된다 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수요가 어마어마할 테죠. 다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에너지 인플레가 지금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인건비가 줄지를 않아요. 여전히 늘고 있어요. 요새 와서 약간 상승률만 둔화되었을 뿐이죠. 이 글을 제가 적었을 때가 2월 2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뭐 고용 비용 지수나 뭐 저기 뭐 그 새로운 난리난 지수가 하나 있었죠. 거기 보면은
아주 아직도 모든 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한다리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인건비도 뭐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난리 난 걸로 나왔죠. 그때부터 시장이 지금 충격받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어쨌든 이때 봐도 그런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아 그렇게 생각만큼 팍팍 안 떨어질 거라고 이미 지표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당연히 떨어질 것처럼 막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바빠서 이런 거 다 못 찾아보잖아요. 개인이 정말 언론의 말이 맞은가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런다 보다 하고 그 기사만 보고 월가에 다 찌라시들 돈 받고 쓰는 기사들 아니에요. 그거 보고 어이구 나도 지금 빨리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팩트만 따져볼게요. 전쟁으로 부스터 달고 떠오르던 인플레는 이제 진정되었어요. 확실히. 하지만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며 안정되었지만 이것이 애초에 전쟁으로 인해서 일시적 상승 효과였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도 인플레가 잘 잡혀가서 모두가 원하는 연착륙이 될 건가? 보려면 우리가 근원 물가를 봐야 된다. 연준이 한 얘기죠. 근원 물가도 잘 내려오고 있지만 속도나 기울기를 봤을 때 앞으로도 잘 떨어지려나 실제로는 지금 저항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근원 물가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 우리 각자의 희망이고 바람일 뿐이에요. 성급하게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 뚝뚝 떨어지는 걸 그냥 아니라 자기들이 나름 근거를 대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떨어질 거다. 막 지표로 갖다 댄다. 그런데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반대 근거도 똑같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걸 반영하고 시장은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요거 다분히 선동적인 면이 있어야 돼. 눈에서 거품을 빼셔야 된다는 겁니다. 침착하게. 두 번째로 경기 침체를 살펴볼게요. 경기 침체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6개월 동안 뚝뚝 떨어진다고 확실하다고 누구나 지금 반론 없이 인정하는데 그거 말고 지금 한쪽에서 또 누구나 반론 없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경기 침체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경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누구도 반론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주장들도 하지만 예전부터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하고 우리가 주시하면서 봤던 지표들인데 그 지표들은 확실히 앞으로 올 거야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 뭐가 있나 볼까요? 일단 여러분들 뭐 이거 잘 관심 없다 해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있죠. 이것이 나오면 경기 침체라고 하죠. 작년부터 꾸준히 나왔는데 이제는 뭐 그것이 뭐 통계상 그렇게 유의미하지 못하다고 이번에는 틀리다고 반박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뭐가 정확한데 경기 침체 예고 신호를 뭘 봐야 돼 했더니 10년물과 2년물이 아니라 우리는 10년물과 3개월물이 더 정확하다고 봐. 요 금리차 스프레드를 봐야겠어. 이게 역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 파월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10년물과 3개월물 스프레드 얼마나 되나 한 번씩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보시자고요. 요 그래프입니다. 10년물과 여기 보시면 쭉 빨간 게 지금 3개월물이에요. 파란 거는 10년물이고 기간이 길수록 오래 빌려주니까 이자도 많이 줘야 되죠. 그런데 짧은 3개월짜리의 이자가 더 높게 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역전되면 이것이 향후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부터 언제부터인가요? 작년 10월 말 11월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게 지금 계속 벌어진 채로 유지되는데 더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아주 경기 침체 바로 벌어질수록 더 심하게 온다는 겁니다. 바로 앞으로 이 신호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처음 그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10년물과 2년물 사이에 나올 때 아니다 이번에는 틀리다 하고 반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 장단기 금리 역전차 그래프를 보고 이번에는 틀리다 하는 사람들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게 여기저기서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좀 벙어리가 됐어요. 많이들. 근데 또 경기 침체가 뭘 보면 알 수 있냐 했더니 제조업 구매 관리자에서 PMI를 봤을 때 이것도 이제 50 이상이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확장 국면 50 이하면 수축되면서 위축되며 침체되는 국면이라고 하는데 뭐 어쩌다 한 번씩 52로도 나올 수 있고 아래로도 나올 수 있으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까지 1월까지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5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5개월 연속 하락 쭉쭉쭉쭉 계속 경기 활성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50 밑으로 가는 위축 국면은 석 달 연속 그 위축 국면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건 누구도 지금 부정하지 못하는 경기 침체에 한 발씩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선제적 경기 활성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경기 선행지수 미리 선행해서 보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얼마까지 가까이 왔나. 요걸 보면 요겁니다. 파란색. 빨간색은 이 빨간색 밑으로 빠지면은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올 때 이 밑으로 빠져요. 지금 보면 이때가 이 회색 기둥이 있죠. 닷컴 버블 때입니다. 닷컴 버블 때도 쭉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신호가 나서 이 빨간색 밑으로 쭉 떨어지고 몇 달 있다가 닷컴 버블이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시장이 폭락은 언제부터 하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데 이 밑으로 하던 게 위로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시장은 무너집니다. 보통 그렇게 돼요. 아까 말한 금리차도 그런 게 있습니다. 금리차가 쭉 떨어지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야 경기가 회복됐나 보다가 아니라 야 이제부터 진짜로 망가지는구나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과거에. 그 오르는데 이때 2008년 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죠. 다 아시죠? 이때도 보면 이 위에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다가 경기 선행지수가 빨간색 기준선 아래로 푹 꺼지면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자 이번에 볼까요? 코로나가 올 때도 이 밑으로 빠지면서 코로나 쫙 왔죠. 근데 코로나는 사실 경기 침체는 아니고 구조적인 경기 침체는 아니고 일시적인 큰 사건 전쟁 같은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블랙스완 터진 거기 때문에 금방 V자로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런 거하고는 좀 틀렸죠. 그래서 넘어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벌써 몇 달째 이렇게 빠지고 있죠? 이것만 보면 과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당장 이번 달은 2월 아니면 3월 달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라고 지금 코앞에 왔다고 막 사이렌 울리고 있는 거예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는 침체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기사를 한번 볼게요. 미 경기 선행지수 다음 달 침체 가능성 예고. 1월 2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벌써 이때 기사를 봐도 역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해왔던 바로미터인 경기 선행지수가 다음 달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다라고 나오네요. 벌써 그러니까 한두 개의 지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기 침체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여러 지표들은 이미 다 같이 막 그 진돗개 발령이에요. 지금 데프콘 발령이고 경기 침체 온다. 언제? 몰라 언젠가 모르는데 당장 다음 달이 될지 다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와 상반기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 인플레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인플레가 떨어지는데 경기 침체는 안 와야 지금 그게 좋은 골디락스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랠리가 정당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가 잡혀가는데 근원 물가는 잘 안 잡혀가면서 고용지표도 좋으면서 경기 침체는 당장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 올라고 팩트로서 지금 지표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아니다 오른다 다들 개미들 들어와서 배팅해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는 말을 안 하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경기 침체가 왜 일어나려고 합니까? 지금 모든 뭐 경제 상황이 펀더멘탈도 그렇게 좋고 미국은 다 좋다면서요. 소비도 탄탄하고 뭐 지금 옛날 같은 지금 부동산이 뭐 구조가 그렇게 막 모기지로 막 남발했던 파생상품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시장이 지금 저기 은행의 뭐 자기 자본 지출 BIS 규모도 아주 좋고 뭐 다 좋다고 하는데 튼튼하다고 하는데 왜 경기 침체가 일어나려고 하죠? 세계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 영향을 미국도 받는 거죠. 왜 세계 경기가 안 좋죠? 가장 큰 원인은 전쟁. 유럽에서의 전쟁과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 때문에 경제를 양구역, 니네 편, 우리 편, 줄 서라, 너 누구 편 할 거야 하면서 패권 갈등으로 지금 경제 블록화를 만들었죠. 신냉전 시대로. 그 영향으로 지금 경제가 다 위축되고 침체가 온 거예요. 그러죠?
우리도 당장 그러잖아요. 중국에 그 많던 거 팔던 거 지금 미국 눈치 보면서 지금 점점 위축되고 있죠. 그리고 가장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10년 넘는 동안 미국에서 무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죠, 전 세계에. 그리고 그거를 잡아야겠다고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땡겼어요, 긴축을.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럼 경기는 침체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만큼 올렸나 볼게요, 작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2022년부터 시행한 금리 인상 표입니다. 3월 달에 0.2 올리고 5월 달에 빅 스텝 0.5 올리고 6월 달부터는 자이언트 스텝 0.7 올리고 1% 올리면 울트라 스텝인데 그건 안 했죠? 1% 올린 거 어디서 했더라? 호주가 했던가 예전에? 캐나다가 했던가? 자 보시죠. 요렇게 올려갖고 요렇게 자이언트 스텝 4연속 자이언트 스텝 땡긴 다음에 12월 빅 스텝 하고 이번에 0.25 2월에 한 겁니다.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요렇게 한 거예요. 12개월 동안 8번에 걸쳐서 총 얼만큼 올렸나요? 4.5% 올렸습니다. 1년간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플러스 4.5% 올린 건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으로도 뭐 단기간에 행해진 걸로 따질 때 아주 기록에 남을 정도로 기록적인 수치예요. 파월을 아주 좀 이렇게 말할 때도 너무 좀 매갈이 없이 이제 신사적으로 하고 하니까 사람이 순해 보이고 좀 줏대도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작년에 파월이 한 짓을 보면 한 짓을 보면 예전에 폴 볼커 아시죠? 인플레 전사 워리어 폴 볼커가 한 것처럼 파월도 작년 한 해 나름 폴 볼커 기분을 냈어요. 파월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죠. 제 블로그에 그런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파월이 폴 볼커 흉내를 내겠다고 작년부터 상원에서 연설을 청문회를 하면서 자기가 나름 예고했던 것도 있고요. 예고살인처럼 파월도 나름 작년 한 해 정말 야 나도 폴 볼커처럼 인플레 전사였어 하고 기분 냈어요. 충분히. 우리가 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한 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너무 급하게 세게 올렸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리면요 아무리 튼튼한 경제라도 작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충분히 선제적으로 인플레가 너무 세니까 빨리 잡아야겠다 해서 엄청나게 작년 한 해 올렸으니까 금년에는 좀 한 박자 쉬어가겠다는 거예요. 강약약 중강약약 하듯이.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나온 거고 그것 때문에 10월 중순 10월 말부터 시장이 전체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 거죠. 맨 처음에는 지금 파월이 이번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금융시장 여건이 완화가 됐는데 이게 예전에는 좀 신경 쓰인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4.5%나 인상시키면서 너무 꽉 조였다 이거죠. 조금 요새 풀어주겠다 이거요. 너무 조였 내가 해도 좀 심했다. 지금 금융 여건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면이 있는데 우리는 뭐 크게 보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거는 잠깐의 일시적 변화라고 생각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강약을 조절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올해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가니까 다들 야 금리 이제 끝났다 인상 끝났어 하면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리를 끝낸 게 아니라 뭡니까? 계속 우리는 금리를 올리는 ongoing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작년에 너무 시게 하고 땡겼어 한 해 동안. 그래서 지금 잠깐 조금 한호흡 늦추면서 가는 중이다 이거예요. 근데 요걸 가지고 끝났어 이제는 저기 금리 인상 다 끝낼 거야 피벗 할 거야 하면은 그건 좀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인플레가 계속 떨어질 거냐 원자재하고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전쟁 이전 수준으로. 그런데 전쟁 끝났습니까? 요새 보면 지금 제2라운드 더 크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요새 보면 그러면은 뭐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계속 안정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를 풀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그 사람들의 수요 때문에 에너지 원자재가 꿈틀꿈틀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는 근원 물가가 아니라
CPI 전체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를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여러분들 다 저기 그거 이 정도는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안 하죠. 아마 나올 겁니다. 언제? 지금 얘 오르는 거를 다 저기 앞으로 횡보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물건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손바꿈을 할 거예요. 물량 떠넘기기. 뭐 요새 사람들은 설거지라고 하대요. 그거를. 뒤늦게 이제 포모, fear of missing out. 아유, 다들 지금 여기 꿀 먹고 있는데 나만 지금 겁나서 못 들어갔다가 작년에도 엄청 손해봤는데 이번에 지금 나만 지금이라도 파월이 지금 아주 이 연설을 들어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나 봐. 지금이라도 들어가자고 들어오는 계속 들어오면 계속 그때마다 물량을 가격을 날마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조금씩 물량을 넘기는 거죠. 계속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넘기면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산 헤지 펀드들이 산 물량은 워낙 많으니까 조금씩 넘기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넘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횡보하면서 다 넘기고 나서 물량 다 끝났다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 착착착착 더 쌓아놓고 물론 지금도 공매도 굉장히 많지만요. 그래도 이번에 쇼커버링 때문에 뜨거우면서 되면서 굉장히 많이 청산됐어요. 지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야 보니까 에너지 인플레가 다시 또 오르네 하면서 원자재가 오르네 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보름 정도 있으면 또 이제 또 그 충격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불리한 얘기들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 역시 지금 중국 때문에 수요 늘 것 같은데 오펙 플러스가 증산한다고 합니까? 동결했죠. 그리고 러시아의 작년 한 해는 원유 상한제였지만 작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 지금 뭡니까? 원유를 가공해서 만드는 석유, 등유, 그 다음에 뭐 화학제품 여러 가지에 대한 정유도 그런 물품도 상한제를 걸겠다 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 G7 국가만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저기 유럽한테 치명적이어서 끝까지 잘 안 됐던 게 천연가스 상한제인데 이것도 이미 지금 거의 합의를 봐서 올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2월부터. 이렇게 모든 에너지가 다 지금 제재가 되게 되면은 그것이 에너지 가격을 뚝뚝 안정시킨다고 항상 말을 하나요? 그런 말을 안 하죠, 잘. 에너지 가격은 안정 안 되고 대신 뭡니까? 러시아가 에너지로 버는 수입을 줄어들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금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건데 실제 이 상한제라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 가격에 더 위험하게 자극을 주면서 러시아 제재는 큰 효과는 못 나면서 부작용만 더 난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든 유럽의 친미파들을 다 동원해서 요거를 작년 한 해 꾸준히 천연가스의 상한제를 다 지금 모두 통과시켰죠. 여기에는 어떤 음모가 숨어 있고 왜 그 짓을 하는가? 기축통화의 패권과는 무슨 관계인가? 제 블로그에 글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에너지 지금 물가가 더 오를 지금 일들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또 전쟁을 보세요. 전쟁은 작년 한 해 굉장히 그래도 그 와중에 조심스러웠던 건 사람들이 미국이 오히려 전쟁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뭡니까? 미국도 올해부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팍팍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제 글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1년 전부터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까지 전쟁 예고편이었어요. 올해 본편입니다. 미 중간의 본격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지에서 지금 국지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전이 더 확대되고 중동 전쟁에 지금 중국과 사우디가 붙어가지고 경제가 살아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핑계로든 중동의 긴장을 높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서로 당장은 서로 치고받고 못하죠. 둘 다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TSMC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 여기서 꼬투리를 잡고 서로 으르렁대면서 기싸움을 하면서 서로 대만을 상대편이 먼저 못 건들게 방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북한, 중국 연합군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경제 제재를 때리기 위해서 트집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일본한테 군사력을 줬고 이번에 필리핀의 독재자의 아들 마르코스하고 또 구워 삶아서 시진핑이 처음엔 자기 편으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마르코스가 이번에 며칠 사이에 뒤통수 때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리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필리핀에
네 군데. 여러분들 그런 뉴스 보셨죠? 다 보고 계시죠? 저만 보는 거 아니죠? 예. 필리핀의 네 군데 저기 군사기지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서로 있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인도는 이번 미중 패권 갈등에서 완전 신흥국에서 선진국 갈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지금 양쪽에서 러시아에서는 에너지 다 수입하고, 그 다음에 줄타기 하면서 미국한테는 어마어마한 선물 받고 하면서 가장 큰 득을 보고 있죠. 제가 만약에 신흥국에 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인도에 할 겁니다. 아직은 안 하죠. 왜? 지금 블랙스완들이 일단 터져서 바닥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이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뭐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유럽이 빌려달라는 탱크나 이런 거 안 빌려줬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빌려줬죠. 이제는 사람들도 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없을 거예요. 지금 전쟁은 도를 넘었어요. 지원이 아니라 아주 저기 미국하고 유럽이 선을 넘어서 대리전이에요. 지금 확실히. 맞죠? 네. 아주 대놓고 지금 미국과 여러 탱크, 중장거리 미사일도 대준다고 하네요. 전투기도 달라고 조르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와 다국적 연합군의 대립이란 확전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죠. 날마다 지금 뉴스에서 뭐가 나옵니까? 날마다 요새 뉴스에서 나오는 게 바로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할 거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열흘 안에 할 거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뭐 시설, 통신시설 그런 거 많이 부서져가지고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그런 저기 정보를 자기들이 못해요. 미국에서 정보 다 대주는 거 알고 계시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뭡니까? 미국이 언지를 흘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군사 전문, 밀리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왜 처음에 러시아가 전적으로 우세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초반에 바로 키이우를 함락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잘 버텼죠? 그거는 전쟁 딱 시작된과 동시에 미국이 러시아 군사 그 통신망을 완전히 다 마비시켰죠. 공격을 해가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통신 시설은 다 복구를 해주면서 자기들 그 정보통을 다 이용해서 정보를 다 공유를 해줬어요. 나중에는 뭐 일론 머스크까지 뭐 저기 다 인터넷 복구해주고 막 그랬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 군들끼리 통신이 안 돼요.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비밀 통신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뉴스 봐서. 핸드폰으로 서로 전화했잖아요. 저기 뭐 대장들끼리, 장교들끼리 핸드폰으로 우리 지금 어디로 뭐 갈 거니까 몇 시까지 어디로 포격 때리고 그거 다 감청됐죠? 뻔히 다 알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국의 군사위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하고는 다 정보를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초반에 저기 현대전은 정보전인데 러시아가 완전히 저기 사람들이 예상을 뒤엎고 고전을 면하다가 뒤로 후퇴하게 된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에너지 원자재가 여기서 다시 쭉 만약에 정말로 더 하락한다면 그때는 중국이 오미크론을 극복 못하고 재봉쇄하면서 쓰러졌거나 아니면 그 전에 어떤 다른 이유로 경기 침체가 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시장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미 자산시장은 그런 큰 충격의 이벤트에서 폭락해 있을 때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큰 사건에 의한 경착륙이고 그러면 연준이 야 완전 세상 경제가 망가졌다. 금리 인상 종결하고 다시 인하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서 시장이 지금보다 더 바닥이 나왔을 때 들어가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지금 보이는 것들 보면 원자재 에너지는 꿈틀거리고 있는데 전쟁도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 꿈틀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모에 막 저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 밤에 잠 못 자면서 지금 들어갔으면 언제 들어갔으면 저기 나의 작년 손해를 이미 이 정도는 복구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예. 세 번째 마지막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을 봤을 때도 저는 지금 사람들이 그 오늘 주제가 이유 있습니다잖아요. 즉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걸 보고 시장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오버슈팅인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니다. 이 파티는 그렇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끝이 안 좋을 것이다 하면서 근거를 지금 첫 번째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경기 침체, 마지막으로 실업률을 보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요새 보면 고용시장이 막 빅테크들 뭐 전부 빠지지 않고 요새는 제조업 회사들까지 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하면서 대규모 감원을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용시장도 좀 있으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다. 망가질 거다. 라고들 보고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아직도 고용은 탄탄해. 실업률 안 떨어져 하고 있어요. 서로 근거가 다 있어요. 지금 반반으로 시장에 나눠가지고 열렬히 논쟁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난해 말부터 금년 1월 말까지 해서 지금 한 달하고 두 달 사이에 나온 그 각종 고용 지표들을 보면요. 임금 상승률은 주춤하며 꺾이려 하는 듯하나 고용 건수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라고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이 글을 쓰고 나서 지금 며칠 전에 고용지수가 나왔는데 그것이 아주 기록적으로 나왔죠. 네. 훨씬 막 몇 배로 더 지금 저기 구인 건수가 늘어나고 아주 뭐 난리가 났죠. 이 얘기가 딱 들어맞은 거죠. 지금 제가 이날 쓴 얘기가 임금 상승률은 지금 주춤하며 꺾이려 한 듯하나 고용 건수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물론 앞으로 더 봐야 됩니다. 이번 한 번만 그런지. 자 여기 졸트 JOLTS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만 보아도 해고는 늘어났다고 하는데 똑같이 고용 강도는 더 세지고 있어요. 보시죠. 이겁니다. job opening. 자 이렇게 되다가 코로나 때 뚝 떨어졌다가 와 올라갔다가 이거 안정된다 쭉쭉 떨어진 거 같은데 이번에 쭉 올랐어요. 실업률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몇십 년 보면 실업률이 이렇게 높였다가 역대로 이 낮은 이 밑바닥입니다. 지금 아주 미국 역사상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어요. 아직도 여기 수준이에요. 실업률이. 연준은 저기 고용시장이 너무 지금 탄탄하고 과열되어 있다고 이게 낮춰지는 걸 꼭 봐야겠다고. 왜냐하면 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고용시장이 탄탄하면 물가도 안 떨어지니까 봐야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혀 떨어질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해요. 자 여기까지 지금 보면 인플레는 내려오는데 서비스 물가를 비롯한 근원 수치는 여전히 잘 안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좀 떨어진 것 같지만 고용 수치나 실업률 보면 아직도 아무런 마음에 든다는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딱 이렇게 세 가지로 언급이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한마디로 헤드라인 물가는 잡혀가고 있지만 고용시장이 좋아지는 건 아직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다. 그러니 더 지켜봐야 된다. 제가 파악할 땐 이런데요. 그리고 제 글들을 그 전부터 꾸준히 1년 전부터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밑에서 더 크게 제가 금년에 가장 우려하는 거죠. 지금 금년에는 사실 지금 경제 얘기보다는 국제 정치 외교 문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칠 더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될 여러분들 모든 지금 금리 인상, 피벗, 물가, 경기 침체, 시장은 그것만 보면서 하루 종일 올랐다. 오늘은 올랐다. 내일은 내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롱이냐, 숏이냐? 그러고 있죠. 그 밑에서 더 큰 지금 문제들이 이걸 저는 더 중요하게 보고 요걸 보고서 시장에 발을 들일지 말지 뺄지 어디로 피신해야 될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국제정치 외교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물밑에서 여러 가지 잠재 위험들을 지금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금년에 1월에 한 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채 위험도 있고요. 신용 위험도 있고요. 보다 더 큰 전쟁의 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이 폭탄들이 터질지를 모르죠. 그럼 연준이 뭐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피벗을 한 해 만에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계에 코로나 터졌을 때처럼 경착륙이 빡 오는 거예요. 파월 역시도 작년부터 밑밥을 뭐 엄청나게 깔고 다녔어요. 틈만 나면 만약에 그런 국제적인 정세나 지정학적 갈등에 뭐 어려움들이 있는데 위험성이 이거는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그거 잘 지켜봐야 된다. 맨날 얘기하고 다녔어요. 지금 근데 현재 시장 랠리가 주가 수익 비율 P라고 하죠. 주가 멀티플을 보면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보면 골디락스를 상정한 랠리라고 그래요. 지금 지수가 오른 정도를 보면 그게 뭐냐면 어디까지 선반영해서 오른 거냐면
근원 물가까지도 착착 앞으로 잘 떨어지는데 고용 시장은 안 깨지고 경제는 아주 잘 돌아가는 환상적인 수준. 사실 그게 유지가 되려면 시장의 유동성까지 많아져야지만 지금 유동성은 작년부터 엄청나게 줄었죠. M2 통화량이 드디어 줄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최상의 수준, 가장 우리가 상상해서 가장 좋은 수준까지 상상하면서 지금 시장은 이미 올랐어요. 거기까지 여러분. 지금 들어가면 상투라고 말하고 이 글을 2월 2일에 적었는데 지금 오늘 2월 7일입니다. 시장 어떻게 돼가고 있나 볼게요. 2월 7일 10시 17분입니다. 오후 선물 시장 보면 조금 오르고 있네요. 조금 오르고 있는데 지금 어제까지 많이 빠졌죠. 고점에서 나스닥 종합지수 한번 볼까요? 자, 나오는 동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가장 시장이 좋은, 가장 좋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때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합당하게 볼 수 있는 주가 멀티플 수준까지 이미 올라 있다. 지금 들어가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오히려 잃고 나올 확률이 더 많은 때니까 지금은 미리 못 들어가신 분들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죠. 아니면 쇼 쳤던 사람들은 괴롭지만 더 버텨야 되고요. 제 생각이에요. 개인의 생각이고. 자, 그런데 지금 원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연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연준이 뭐 재정 정책을 피나요? 정부 행정부처럼 그런 기관 아니죠. 심지어 민간 기관이에요. 정부 기관 아닙니다. 연준은 페드는 연준이 하는 일은 통화량과 금리의 조절이에요. 그것은 수요를 억제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켜서 인플레를 잡는 도구. 얘네들이 할 줄 아는 도구는 요거밖에 없어요. 스킬이. 그렇지 고용시장의 진짜 문제를 움직이는 행정정책은 얘네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런 골디락스 시장이 될 가능성이 앞으로 얼마나 되는지 연준이 쓸 수 있는 도구를 봤을 때 저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여기 법정 얘기가 나왔네요. 제가 여기 보면 이건 뭐 일본의 뭐 역전재판이라는 게임이란데 여기서 뭐 이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저 역시도 그래서 이번 지금 상승 랠리는 이건 아니다 하고 이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상승 랠리가 맞다 하고 옹호하는 변호사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플레 잘 잡혀가는데 두 번째, 고용도 탄탄하다. 세 번째, 그리고 소비도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골디락스고 이 주가는 합당해진다. 지금의 상승 랠리는 정당하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의 있습니다. 왜 있냐면 지금 위에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가 잘 잡혀간다? 이거 너무 섣부르다는 얘기예요. 처음 얘기한 것처럼 전쟁 부스터 효과는 빠지고 그래서 금리 인상 효과도 슬슬 나타나면서 확실히 추세가 바뀌어서 뚝뚝 떨어지고는 있지만 근원 물가, 서비스 물가는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이 하는 금리 인상이 공급망 개선시키거나 미국하고 중국을 화해시켜가지고 뭐 다시 뭐 세계화처럼 좋은 경제를 만듭니까?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금리를 땡기고 통화량을 조절해서 시중에 돈을 확 줄여가지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의 수요량을 억지로 줄여보고 그 결과로 물건을 안 사서 수요가 없어서 물가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만들면서 실업률이 그걸로 인해서 높아지는 걸 보고 그런 방법이에요. 연준이 통화량을 조정해서 물가를 잡아보겠다는 거는 일반적인 예전과 같은 경제 상황의 시장에선 돼요. 근데 지금처럼 신냉전 시대에 서로 간에 정책적으로 서로 막 그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짓들을 하면서 밖에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연준이 이것을 고용을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높여가지고 그 효과로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건 그 방식으로 안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연준이 자기가 보고 싶다는 건 뭡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는 걸 보겠다고 하는데 실업률은 안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연준이 원하는 긴축 효과는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 지켜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고용은 탄탄하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에 물가만 떨어지고 있으니까 착하게 고용은 안 깨지고 그러면은 이보다 더 좋을 게 어딨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세계 경제 정세가 지금 서로 첨예하게 갈수록 대립하면서 미국하고 중국 서로 뭐 죽어라 하고 싸우는데 이걸 봤을 때 지금 저기 뭐 앞으로 고용이 탄탄한데 물가만 잡히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응? 다만 인플레는 지금처럼 잡히는데 대신 경기 침체가 아까 눈앞에 왔다고 했으니까 고용도 파괴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플레는 잘 잡혀간데 고용은 계속 탄탄하니까 경제가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유가 있고요. 그러면은 연준이 보겠다는 긴축 효과가 어느 정도로 시장에 나오는가 알 수 있는 고용의 파괴, 고용 시장이 탄탄한 게 좀 실업률도 높아지고 임금 상승률도 떨어지는 그럼 만족할 만한 연준이 만족할 만한 실업률의 증가는 앞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금리 인상을 줄이고 피벗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그렇죠? 살짝 연착륙에 빠지면서 얕은 경기 침체가 오면서 아니면 뭐 다른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요. 그 예상 시나리오는 앞으로 한 세 가지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 첫 번째, 앞으로 실업률이 이제 막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침체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잘 나가고 장사도 잘 되는데 사람들 자를 이유는 없잖아요, 직원들. 그죠? 기업 실적이 악화되니까 미리부터 지금 해고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만약에 별거 아닌 견딜 만한 얕은 침체가 온다면 연착륙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미 침체는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세 가지나 강력한 신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편으로 나오고 있죠. 살짝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다 바람하지 않은 연착륙이 될지 아니면 심하게 경제가 부러지는 경착륙이 될지는 아직 우리 저기 섣부른 판단하지 말자. 결과는 가능성은 반반이에요. 저는 경착륙을 더 높게 보지만 100번 양보해서 반반이라고 보면 지금 반반을 보고 시장에 들어가겠다. 홀짝 게임하면서 자기 재산을 걸자는 거잖아요. 어차피 확률 게임이지만 반일 때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거 얼마 더 먹겠다고 그런 위험을 그 돈이 그냥 없어져도 되는 돈이면 도박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연준이 말한 것처럼 좀 더 확실한 지표나 데이터를 몇 달 더 봐야 돼요. 여기서 최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더. 이게 바로 연준 위원들 하는 그대로 하는 소리 저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착착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착착 떨어지는데 왜 자꾸 연준 위원들은 여기서 뭘 더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 답답하시죠? 답답해 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연준 의지와 상관없는 다른 이벤트가 실업률을 확 높여줄 수 있어요. 블랙스완이죠. 세계적 신용위기, 부채 채권위기 여기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 지난 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작년 10월 말하고 11월째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질 뻔했던 거 아는 사람은 알죠. 제가 다 적어놨었고요. 이런 것들이 빵 터지면서 이게 금융위기로 전파되면 시장이 작살나는 거고요. 시장이 작살나면 그 영향으로 실물 경제 시장도 같이 작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회사는 실적 좋고 수출 잘하고 재무 요건 좋아서 잘 나가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 보니까 갑자기 어디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빵 터졌대요. 영국의 길트체가 터졌다나 뭐 유럽의 금융시장 연기금 어디가 터져서 뭐 도이치방크가 빵 터졌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가 터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도미노 효과, 나비 효과처럼 우리나라 금융권까지 영향이 오면서 갑자기 회사가 우리 회사는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회사가 문제가 심해지면서 사장님이 갑자기 철야를 하죠.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장님이 차도 팔고 전원주택도 팔고 아파트도 반값에 내놓고 사채까지 빌립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현금 어음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낳고 빵 터지고요. 여러분도 갑자기 회사가 저기 위험하다 하니까 그동안 나한테 정말 잘해주던 회사고 잘 나가던 회사에서 그 회사를 믿죠, 사장님을. 그래서 좀 뭐 한두 달 저기 월급 늦게 주시는데 같이 동고동락 하면서 회사를 살려봅시다 하면서 여러분들도 월급 안 받으면서도 몇 달 동안 열심히 철회하면서 일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도 실업자 되죠. 회사가 문 닫고요. 부도나고.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융시장이 망가지고 그 여파로 멀쩡하고 잘 나가던 실물 경제 우리 회사까지 망가져서 나한테까지 영향이 오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 설명한 거예요. 연준이 그 꼴이 나면 금리를 동결하고 피봇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시장은 이미 한참 작살나겠죠. 밑바닥이 한 번 더 나온다는 겁니다. 심하게. 그러니까 지금 상승 랠리가 제가 볼 때는 이의 있습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정말로 반대로 6개월 이어서 3개월, 6개월 더 봤는데 인플레이션은 아니 저기 실업률이 계속 낮게 유지되면서 고용이 탄탄하게 되는 확률이에요. 만약에 블랙스완 안 터지면 저는 고용은 웬만해서는 안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 미국이 정책적으로 새로운 이민자가 쉽게 노동력이 안 되게 막고 있어요. 물론 지금 1년 1월 달치 보면 코로나로 막혔을 때보다 훨씬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정책적으로 절대 풀어놓지를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하고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하고 상대적으로 국경을 봉쇄했을 때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민자들이 많아지는 거지. 지금 그 모자라는 구인난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민자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왜 지금 사람이 없어 못 구해서 난립니까? 옛날에는 그 남미 그런 데 국경 넘어온 사람들이 다 불법 이민자든 뭐 정식 이민자든 간에 그 사람들이 다 저기 서비스업에서 일을 했어요. 안 받아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에 가면 농촌 농번기 때 일할 때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농사 못 짓죠, 지금? 옛날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체류자도 있었고 어쨌든 갖다 다 썼어요. 인력사무소에서 보내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외국 나라들 쉽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예전처럼 많이 못 들어오잖아요.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 구조도 코로나 때 바뀌었죠. 새로운 뉴 트렌드로. 이것도 예전부터 제가 작년 내내 지금 지적했던 건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위드 코로나로 다 풀렸죠. 풀렸는데 음식점 서빙 알바 같은 거 뭐 편의점 알바 같은 거 이런 데 가면은 예전처럼 사람 구할 수 있습니까? 돈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해도 지금 못 구하고 있죠. 세상이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미국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쇼어링이 뭡니까? 오프쇼어링의 반대말이죠. 외국에 있던 특히 중국이나 이런 데 있던 미국 공장을 다 지금 전부 자기네 나라 와서 공장 지어라. 그 법이 뭡니까? IRA 감축법이 또 있죠. 이런 효과로. 그러면은 미국의 일자리는 계속 더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 삼성만 해도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고 거기 사람들 다 고용해주기로 했잖아요. 삼성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중국에 저기 그런 데다 안 하고 미국이 안 하고 우리나라에 그만한 반도체 공장을 지었으면요.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취직하면서 그 돈 때문에 경제가 돌아갑니다. 크게 내수가. 특히 그 반도체 공장은 뭐 10년, 20년 보고 짓는 건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크기랑 그 규모가. 그 우리나라에 두면 그만큼 그 우리나라 경제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미국이 작년에 제일 먼저 한 게 바이든이 다 지네 나라 기업도 아닌데 백악관으로 불렀죠. 우리나라 청와대는 저기 손가락 빨고 있었어요. 다 불러가지고 지네 나라 기업도 아닌데 지네 나라 뭐 부하인 것처럼 앞에다 다 앉혀놓고 웨이퍼 막 바이든이 흔들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지어라. 혜택 줄 테니까. 혜택 주면 뭐예요? 잠깐 그 공장 지을 때 보조금하고 세금 혜택 주면 뭐합니까? 거기다 짓고 나면 거기서 짓게 되니까 뭐 훨씬 그 짓이라고 공장 뭐 건설업자부터 해고 전부 저기 미국의 미국이 다 좋은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 거기서 물건을 만들 때 미국 사람들이 임금이 우리나라 임금의 2배예요. 지금 딱 2배예요. 물건을 만드는데 반도체를 만드는데 인건비가 2배로 오르는 곳에서 누가 만들고 싶겠어요? 중국에서 만들지 말라. 중국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쌌는데 중국에서 만들지 말라 하면 더 싼 베트남에서 짓고 싶고 아니면 저기 뭐 저기 그쪽 우리 우방의 땅에만 지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 지었으면 좋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 지금 앞으로 삼성은 2배나 비싸진 인건비로 더 높은 저기 비용이 들어간 반도체를 그만큼 싸게 팔 수는 없겠죠? 생산 단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누구하고 경쟁해야 됩니까?
TSMC하고 경쟁해야 돼요. 그리고 애플하고 삼성은 사실은 시장의 최고 경쟁자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데 대해서. 근데 뭐 자기들 뭐 쓰는 물건을 다 저기 TSMC에다가 지금 다 저기 생산해달라고 위탁을 맡기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모든 걸 생산하려고 하는데, 우리 10년 먹거리, 20년 먹거리가 작년에 다 뺏겼습니다. 미국에. 자, 어쨌든 요렇게 높은 인플레 구인난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점점 더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임금도 꾸준히 높은 상태가 유지돼서 절대 고용 임금 시장이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나봤자 연준이 아무리 금리 인상한다고 실업률 올라갈 일은 없다 이거예요.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연준이 할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나서서 외국의 노동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과 패권 갈등도 서로 손잡고 해야하면서 다시 옛날처럼 세계화 시대로 모든 공장 다 우리 땅에만 지어 아무리 임금이 높아도 그게 아니라 세계화로 다시 회귀하면, 이게 회귀를 해야만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대. 그렇게 해결될 것 같나요? 더 심해질 것 같나요? 지금 더 심해지고 있죠. 이거 금방 끝날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기축통화 패권을 넣은 지금 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10년 전부터 준비한 전쟁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 고용시장이 계속 끈질기게 이렇게 유지가 안 되고 고용 같은 것도 떨어지는 거를 보려면 연준이 할 일이 아니라 행정부가 나서서 실제로 이런 짓들을 해야 되는데, 중국과 화해도 하고.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지금 미국이 중국에 하는 제재를 다 풀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면 중국은 앞으로 분명히 몇 년 후에 미국을 첨단 산업에서도 다 추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달러는 계속 약해지면서 기축통화 패권은 다른 통화들로 산산이 흩어지게 되면서 미국은 사라져가는, 저물어가는 제국이 되면서 기축통화 패권을 놓치고 다른 새로운 시대의 강자가 떠오르는 걸 미국이 순순히 운명으로 받아들여야만 이 일이 가능해지는데, 그게 싫어서 지금 이 일들을 아주 탄탄한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10년, 20년부터 지금 이 계획을 지금 코로나 발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피고 있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자, 그래서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몇 개월 뒤에는 고용이 안 떨어지네 하면서 파월은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네 하면서, 야, 계속 지켜봤는데 금리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하고 올릴 겁니다. 언제까지? 기회의 경착륙이 올 때까지. 만약 그 전에 연준하고 전혀 관계없는 경착륙이 온다면 지금 제가 두려워하는 전쟁 효과나 신용위기, 부채위기로 터질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비도 탄탄하니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가장 선동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그 사람들이 소비가 탄탄하다는 근거는 뭐냐면 지금은 골디락스다, 지금 주가 상승 랠리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고 경기 침체 안 올 거다, 미국 소비가 좋으니까 하는데, 그게 보니까 작년 12월에 저게 그 경제 지표를 보니까 소비가 좋게 나왔죠. 근데 그게 정확히 뜯어보면 예상만큼 나쁘지는 않았다 정도이지 아주 좋다 아닙니다. 예상만큼 나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1월 달에 실적 발표 카드회사나 일부 기업들이 하면서 아직도 미국 소비는 탄탄하다, 걱정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카드회사들 얘기고요. 미국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지금 지출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이미 돈이 없어가고 카드빚 돌려막기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회사 매출은 좋죠. 그러나 사람들은 빚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소비 여력이 앞으로 줄어드니까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거 보시죠. 미국 사람들의 지금 소비 지출 흐름이에요. 코로나 때 푹 소비를 안 하다가 그 이후에 나라에서 엄청나게 개인들 계좌로 직접 돈을 막 몇백만 원씩, 우리 돈을 몇백 원씩 계속 몇 차례 꽂아줬죠. 그러니까 소비를 그만큼 해요. 비대면 하면서. 이때 비대면 이제 빅테크들 날라갔죠. 줌, 그 다음에 뭐 또 뭡니까, 룰루레몬, 그런 것들 날라갔죠. 근데
이때도 한 번씩 꽂아줬을 때 이렇게 팍팍 올라가요. 여기 스티뮬러스 체크라고 나오잖아요. 지원금 꽂아줄 때 빵빵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돈이 워낙 많이 꽂아주니까 돈 쓸 때는 없고 비대면이고 밖에 안 나가고 하니까 그 돈으로 이제 뭐 합니까? 주식시장 투자. 우리는 개미라고 하죠. 동학개미, 서학개미, 엔트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에이프라고 하더라고요. 에이프가 뭡니까? 유인원이죠. 영장류, 유인원. 원숭이죠. 한마디로 에이프. 지능이 떨어지는. 그래서 뭐 시장을 분석 안 하고 뭐가 좋다 하면은 몰려가 사고, 이쪽이 좋다 하면 몰려가 사는 게 유인원 같다고 해서 걔네들은 에이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개미라고 하죠. 엔트.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저축에서 남아가지고 그 돈으로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했어요. 저축했었는데 그 저축이 이제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점점 올라갔죠. 작년 내내. 물가는 높아지고 생활비는 가지고 어떻게 저축이 점점 떨어지고 소비지출 흐름이 지금 작년 12월까지 보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계속 플러스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 뭐 저기 이런 코로나 지원금이 나옵니까? 미국에서 안 나와요. 지금 다 빚으로 생활하기 시작하고 쓸 돈이 없어요. 그런데 뭐 경기가 침체 안 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요? 소비가 살아난다고요? 희망사항이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분 미국 최고 여성 금융 전문가라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경제방송 CNBC의 대표 진행자이자 최고의 여성 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수지 오먼이란 분이 이 사람들이 보면 그건 아니다. 미국 사람들 쓸 돈 없다.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문가인데 지금 보면 미국의 개인 저축률이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33%인데 현재 2.4%. 쓸 돈 다 썼어요. 저축해서 쓸 돈 다 썼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곧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불할 수조차 없게 될 것. 왜요? 잔고가 없고 신용이 없으니까요. 이제 빚어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현금 서비스도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쓸 만큼 썼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가장 소득이 낮은 소비자의 경우에 미국에서 대출 채무 불이행률이 이미 2019년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이죠. 그 수치를 초과해서 높아졌어요. 또 자동차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할부로 그거를 못 갚아서 자동차 압류가 들어온 것이 지난 4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아주 높은 수준으로 지금 급증하고 있대요. 지금 빚 갚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할부금을 못 낸다는 거예요. 또 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월 지출이 개인 소득 증가를 앞질렀다고 나왔어요. 지금 이미 자기들이 버는 것보다 쓸 때가 더 많았어요. 물가가 오르고 필수 품목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이미 에너지 가격,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1월, 2월부터 전기세, 가스비 어마어마하게 30%, 40%씩 올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올쓰고 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경비, 생활비가 몇십 프로가 여러분들이 오르고 물가는 잘 안 떨어지고 훨씬 올라 있는데 소비 지출 열심히 하실 거예요? 미국은 소비로 돌아가는 사회라면서요. 3분의 2가 소비로. 지출할 돈이 있어야 지출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금년에 다들 어떻게 좀 더 가계부 써가면서 아끼면서 잘 살아볼까 다 그 생각하지. 금년에는 돈 좀 써야겠다 그런 얘기 하시는 생각하는 분 없죠? 미국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을 막 그 선동하는 월가의 각종 찌라시들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정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보면 지금 뭐 이달 초에도 지금 1월 달 초를 얘기합니다. 연초에도 JP모건, JB 다이먼도 미국인들 대차 대조표 지금 좋아. 코로나 이전기보다 10%더 많은 지출하고 있어. 소비 좋아.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일침을 놓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이 여자분은 이렇게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지금 현금 보유율을 80%까지 올렸대요. 기술주 피하고 80% 현금, 나머지는 6개월에 단기국채에 묻어놨어요 라고 했다는데 뭐 개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시다. 어쨌든 자 이제 봅시다. 저는 이제 반론을 다 펼쳐서 이의가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시장 상황을 보면 이미 투심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죠. 파월이 나섰지만 철저히 무시당했고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월 기자회견 시장은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갈 모멘텀을 얻었어요. 더 낙관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확산이 됐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 지금 요새 와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지만요. 아직 어떻게 될지 더 두고 보자고요. 여기서 횡보하다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가 멀티플을 따져보면 이미 1월 중순부터 실적 시즌 초반부터 충분히 과열됐어요. 여기서 더 오르는 건 말이 안 돼요. 유동성도 없지만. 응? 지금까지 나온 그 1월 기업 실적들도 생각보다 선방한다고 펌프질 했지만 이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애플, 알파벳, 아마존 실적 꽝으로 나왔죠. 난리가 났었죠. 네. 물론 시장은 낙관적인 투심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또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지금 점점 하루가 다르게 냄비가 식어가고 있죠.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와 투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적들도 1월달 실적들도 보면요. 에너지 업종이 워낙 좋아가지고 다 커브해 준 거지 전체 평균을. 나머지 에너지 업종 빼고 다른 업종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썼던 2월 2일에 썼지만 큰 덩어리들 실적 발표 아직 남아있다. 애플, 아마존, 알파벳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실망을 안겨줄지 모르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더 길게 지켜봐야 된다. 성급하지 말자. 또한 중요한 그 이후에 고용지표 나오니까 조심하자는데 이것도 정말로 충격을 줬죠, 시장에. 제가 이제 그때 우려했던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2, 3일 동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다 기가 한번 팍 얻어맞고 꺾였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나 내일 새벽에 파월 그게 있나요? 파월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2월 2일에 썼던 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두어 달 전부터 단기 트레인드를 보고 일찍 들어와서 이제 이걸 언제쯤 팔아야 잘 팔아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고민 중인 많은 헤지펀드들이 자기들이 봐도 이미 주가의 멀티플은 오를 만큼 올랐어. 그리고 파월이 기자회견 후에는 개미들도 내가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다들 돈 버는데 나만 또 못 보내고 화병이 생기려고 하다가 파월 얘기를 듣고 시장의 분위기가 변하니까 야 이제는 진짜 들어가야겠다. 더 늦으면 안 되겠다 하고는 딱 들어가는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헤지펀드들이 이미 꼭대기거든, 상투거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고는 계속 시장을 선동하고 좋은 얘기만 해주면서 날마다 조금씩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물건을 팔면서 물량을 다 넘기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이제 숏에 걸고는 시장에서 퇴장하면은 뒤에 사람들만 당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전체 상황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지 마시라. 두세 달 전부터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그만 털고 나오든지 아니면은 더 계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뒤늦게 포모 때문에 들어갈까 말까 하신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을 곡해하지 말자. 선동에 넘어가지 말자.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것보다는 금년에는 정치적 위기 상황과 잠재적 위협들을 더 집중해서 볼 거고요. 이것이 훨씬 위험성이 높고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글 오시면 그 뒤에 내용이 있어요. 뭐 만화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글을 오래전부터 보셨으면 아실 텐데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기 위한 지금 금융전쟁, 화폐전쟁에서 각 지역권들 그 뒤에 배후에 있는 금융세력과 미국, 유럽, 일본 등등부터 해가지고 중국까지 해서 서로 이제 어떤 그 물밑 싸움들이 진행되고 있나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세계관을 가지고 좀 재밌게 풀려고 해요. 이걸 보신 분들은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와서 좀 봐주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내용들이 있고요. 요거는 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드라이빙 하고 있는 배후의 금융 세력들,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세계의 전쟁이나 채권 시장의 경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지금 금융시장도 같이 망가뜨려야 되는데 파월이 지금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지고 너무 지금 시장이 뜨고 있으니까 지금 그 금융 배후 세력이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민하면서 얘가 파월이에요. 파월이 왜 이럴까? 그리고 이번 작전을 떠맡은 사람이 여기서는 공명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공명에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작전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거는 작년 5월 달에 썼던 글의 일부예요. 여기 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썼던 글도 다 여기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면, 중간중간 반등과 상관없이 나스닥은 결국은 그쵸, 1200에서 1300까지는 내려갈 거라. S&P 500을 본다면 일봉이 아닌 주봉으로 볼 때 200주 이동평균선 지지선 삼아 거기까지 안착하면서 내려갈 거라 봤어요. 이것이 근데 제 예상하고 시간이 너무 뒤로 늦춰지면서 연말까지 됐는데 여기까지는 딱 맞췄습니다. 12월 연말 아니면은 그 10월 말 최저점, 나스닥과 S&P의 최저점을 보면 나스닥이 딱 근처 1200, 1300까지 최저점 찍었어요. S&P 500도 200주 이평선에 딱 주봉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딱 걸려갖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를 제가 작년 5월에 여기 예상했던 글인데, 그리고 나서 시장에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진짜 찐 반등이다, 이것이 그동안의 반등은 다 베어마켓 랠리였고 진짜 찐 반등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장의 컨센서스가 확 바뀌면서 우르르 들어올 거다. 근데 정말로 그때 가서 경기 침체 신호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아니면 혹은 다른 거시적 경제의 숨은 위험성 방향들과 잘 조합해봐야 정말 이것이 진짜 바닥일지, 아니면 엘리엇 파동으로 볼 때 1에서 5파까지의 충격파를 다 끝내고 ABC 조정파가 들어오는 건지를 그때 가서 봐야 된다. 제가 그때 5월달에 쓴 글인데, 지금 보면은 돌아가는 꼴이 딱 거기에 맞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고전적인 엘리엇 파동으로 따지면 파동 카운팅이 안 됩니다. 뭐 1파, 2파, 3파, 4파 있으면 4파는 이 1파의 고점을 넘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저는 조금 수정해서 저만의 최후의 오크가 제 필명이다 보니까 엘리엇하고 오크하고 합쳐서 엘리오크 파동이라고 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만 보는 파동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만 참가하는데, 그걸로 지금 작년 5월에 제가 이제 그 예견했던 내용하고 딱 맞춰서 보니까 요건 지금 다우인데, 요렇게 오고 다우도 ABC 상승파가 지금 거의 끝나가요. 지금 화살표는 대충 여기 아니면 여기서 더 오버슈팅하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오고 있고, 2월 2일 날 지금 본 겁니다. 승피도 보니까 200주 이평선까지 딱 내려온 다음에 ABC에서 이미 여기까지 딱 첫 번째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2월 7일인데 여기까지 찍고 나서 여기서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딱 물론 이제 여기서 여 파란색까지 더 갈지는 몰라요. 그런다고 제 파동 카운팅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걸로 대충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예상이 틀렸구나, 그러면 얼른 저도 제 주장을 철회를 해야 되죠. 제가 틀렸네요, 바보 같았네요. 근데 그 철회하는 시점이 언제까지냐, 그냥 막 무작정 고집을 부려 아니야 내가 맞아, 그런 게 분위기 보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계산을 딱 해야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건 아니다 하는 거죠. 제 글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율에 대해서도 금년에 지금 달러 약세면서 환율 뚝뚝 더 떨어질 거라 하지만, 달러 절대 남들 다 약세된다고 할 때 저는 계속 아니다, 강세로 다시 돌아선다,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죠. 1월달 내내 그 주장하는데, 그냥 내가 만나 네가 만나 보자고 버티는 게 아니라, 저는 어느 정도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달러 그 지수가 101점 얼마 제가 찍어놓은 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하는데, 지금 별 이벤트가 다 나오고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강세될 지금 이벤트들 다 나오고 지표들 다 나오고 달러 약세될 내용들 다 나왔는데도 절대 그 지지선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주장을 철회를 안 하는 거고요. 여기 볼까요? 달러 보십시오. 달러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가 여기 해놨잖아요. 102.99, 103.8인데 101점이 이제 요 앞쪽인데, 요거는 일봉이라서 정확히 안 나오네요. 여기서 안 내려간다는 거죠. 계속 저는 횡보하면서 그러면은 달러 약세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또 뻘쩍 지금 뛰려고는 하더라고요. 더 길게 봐야겠죠.
지금 이것도 각종 저기 투자은행의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는 1220원 더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제가 이건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년 반, 21년 말부터 이미 1550원까지, 1450원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다 근거를 남겨놨습니다. 매 시간 1년 동안 글이 몇백 개를 썼어요, 여기에. 차트하고 해서. 그래서 이때 요거 뚫으면, 이 금액을 뚫으면 여기까지 갔다가 1300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요거 다 했는데 그 예상대로 운이 좋게 잘 맞았죠. 제가 실력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운이 좋았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질 줄은 저도 몰랐죠. 저도 여기서 한번 걸렸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제 주장을 철회 안 하는 것은 이 밑으로는 죽어도 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기회 봐서 올라갈 것이다. 왜 올라가냐? 미국이 달러 패권을, 기축통화 패권을 이대로 절대 포기할 리는 없다고 보고 어떻게 해서든 달러 강세를 또 만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도 실제 그렇게 가고 있는가 국제 정세를 날마다 살피면서 내 생각이 맞구나 날마다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장을 철회 안 하고 갔다가 오를 거라고 보는 건데 이 사선 보이죠? 이게 헬게이트인데 이 사선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다 이겁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갑자기 며칠 전부터 빠박 오르고 있어요. 다시. 이제 보시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만의 일반적인 엘리옥 파동 카운팅으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저만의 이제 엘리오크 파동 카운팅을 해보니까 제가 작년 5월에 예상했던 내용 그대로 딱 나스닥과 S&P가 거기까지 내려왔고 금년 말까지 작년 말까지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이번에 진짜 금리 인상 속도 바뀌고 피벗 할 거야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찐반등인데 이게 조정파라 이거죠. 근데 마침 그렇게 들어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얼마나 더 갈지는 봐야겠죠. S&P 외에도 나스닥 100, 나백,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 그 다음에 러셀 지수도, 그 다음에 치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 치즈에서 그냥 제 나름대로 치즈라고 부르는데요. 줄여서 이것도 지금 딱 여기까지 걸렸죠. 그리고 내려가 꺾였어요. 눈치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나스닥을 선행하진 않고요. 그건 완전히 이제 동기화는 깨졌고요. 많이 깨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X죠. SOX죠. 그 SOX 지수를 보면 얘네들이 나스닥보다 선행합니다. 얘네가 바닥치고 올라가요 먼저. 그러면은 나스닥도 따라서 S&P도 따라서 반등해요. 얘네가 먼저 찍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 나스닥도 따라 내려와요. 지금 얘네가 먼저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점점 더. 요 며칠 사이 그래.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 성급하면 안 되죠. 길게 보니까 저는 이제 항상 시장을 예측할 때 최소 단위가 분기고 보통 반기 아니면 1년 단위로 보니까요. 1년 단위로 이렇게 올 한 해도 어떤 식으로 갈 거다고 1년에 연초 특집 저기 시리즈 특집으로 4개를 해서 길게 해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다 흘러갈 것 같습니다 하고 예언까지는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놨죠.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이걸로 리딩방 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목 추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걸로 뭐 돈 버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저는 이런 식으로 국제 정세와 경제 시장을 보는 일면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지. 내 말대로 될 거니까 내 말 들으세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뭐 저를 그런 사람으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 썼네요. 주의, 절대로 이거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안 맞을 확률 50%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 작년에는 뭐 일단은 뭐 좋았는데 이번 반등으로 또 많이 까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너무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씩 제 블로그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구글에서는 검색이 안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라서 네이버에서 최후의 오크라고 치면은 최후의 오크의 내면의 열정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칼럼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국제경제가 있어요. 시즌 1-1이나 1-2는 작년까지 한 거고 재작년 말부터 작년 중반까지 한 거고요. 국제경제 시즌 2부터 갑자기 글이 깊어지고 많아지는데 이게 이제 작년 8월 잭슨홀 미팅 이후로 쓴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는 글이 길기도 하지만 좀 재밌게 여러 가지 세계관을 넣습니다. 한 번씩 경제 공부, 경제 문외한인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맨날 뉴스만 봐도 그런갑다 하지 정말 내 중심을 잡고 어떻게 내가 스스로 주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제 딴에는 가장 쉽고 편하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그런데 어떨지 모르겠네. 한 번씩 경제를 내가 좀 내 자신을 공부를 해서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하면은 여기 국제경제 시즌 2에 있는 글도 50개인데요. 벌써 틈날 때 하나씩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취미로 소설을 야차여우라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